저는 박준호, 44살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시골 출신으로 자수성가했죠. 아내 서지영과는 20살에 만나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지훈이와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지아까지 네 식구가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토스트랑 스크램블 에그 해놨어. 애들 밥은? 제가 물었죠. 이미 다 챙겨놨어요. 지훈이 이번 중간고사 대비해서 아침부터 수학 공부하는 중이고 지아는 오늘 합창부 연습이 떼서 일찍 나갔어요. 지연은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집안일부터 아이들 교육까지 제가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져 주었죠. 저도 그런 지연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밤샘 작업도 많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도 잦았습니다. 고생 끝에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야 겨우 가정에 신경 쓸 여유가 생겼죠. 여보, 우리 결혼 10주년이네요. 근사한 이벤트 준비했어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주말에 애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제주도 가는 거 어때? 지연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신혼 때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돈이 없어 작은 민박집에서 묵었죠. 이번엔 오션뷰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지연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주말 제주도 여행은 완벽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10년 전 추억을 떠올렸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는 바다 전망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죠. 준호 씨,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내자.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엔 항상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지훈이는 축구를 좋아해서 근처 공원에서 공을 차곤 했고 지아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함께 미술관도 자주 갔습니다. 가끔은 가족여행도 다녔죠. 회사 일이 바빠도 집에 오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지연의 따뜻한 미소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제게는 최고의 휴식이었죠.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 이번에 동창회 생겼는데 참석해도 될까요? 어느 날 지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좋잖아. 그때만 해도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행복은 너무나 쉽게 깨지는 유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우리 부부의 10년 세월도 그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이후 지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새로운 취미가 생긴 정도로만 여겼죠. 아내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니까요. 요즘 필라테스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매 관리해야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데 건강에도 좋을 것 같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필라테스를 다니던 지연이 점점 외출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운동복을 사러 간다. 운동 후 친구들과 가볍게 식사를 한다며 저녁 시간에도 자주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내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어요. 평소 화장도 잘 안 하던 지연인데 갑자기 화장품을 여러 개 사더니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새로 많이 샀고요. 요즘 많이 예뻐졌네. 무슨 일 있어? 농담 삼아 물었죠. 그냥 이제 제 자신도 좀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애들이랑 집안일만 하다 보니 저를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자주 울리기 시작했고 문자가 오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나 화장실로 가서 통화하고 돌아오곤 했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작게 들리는 지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오늘 삼겹살 구울까요? 와인도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빠라고요? 지연은 저보다 2살 어려서 저를 준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삼겹살과 와인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단순히 친구와의 통화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통화는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와인바예요. 걱정 마세요. 10시쯤에는 들어올게요. 그날 저녁 지연이 집을 나간 후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져갔죠. 증거를 찾아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직접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지연의 서랍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연이 평소 쓰던 향수와는 달랐죠. 서랍 속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속옷들이 여러 벌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꾸기 위해 새로운 옷과 향수를 샀을 수도 있으니까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약간 술 취한 듯 했지만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연의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했죠. 점심시간에 홀로 사무실에 남아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카드를 함께 쓰고 있었거든요. 카드 내역을 보니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지연의 소비 패턴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와인샵에서 와인을 구입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출장 간 날이나 야근하는 날에 집중되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이라며 이틀 집을 비웠던 날 서울 시내에 호텔 예약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희철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 희철이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퇴근 후 희철이와 또 다른 친구 민수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또 모임 있다고 나갔어. 아마 그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럼 미행해보자. 차는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가져갔어. 괜찮아. 내 차로 가자. 우리는 희철이의 차를 타고 지연이 말한 모임 장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운 좋게도 지연의 차를 발견했죠.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말했던 와인바가 아니라 일반 주택가였어요. 저기다. 지연이 차야. 희철이가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와인바라고 했는데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약 20분 후 지연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음식인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근처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따라가
어느 집 초인종을 누르는지 지켜봤습니다. 3층 도곡동 203번지 302호. 그 주소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 주소 누구 집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희철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동산 아는 형이 있어. 한번 물어볼게. 희철이가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주며 누가 사는지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 희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래?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 집은 김태수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하지만 지연이 태수를 알 리가 없었어요. 태수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뭐, 태수? 내 친구 태수? 그런 것 같아. 주소지에 등록된 이름이 김태수라고 하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왜 제 친구 태수의 집을 찾아간 걸까요? 게다가 음식까지 들고서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결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지연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함께 나와 지연을 바래다 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태수는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지연의 뺨을 쓰다듬더니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희철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해, 준호야. 지금은 너무 흥분하지 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인지, 어떻게 만난 건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죠. 다음 날 저는 아픈 척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집에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지연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시간 돼? 지연이를 미행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준비하고 있을게.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지연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정말 시장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재료를 사는 거였어요. 특히 고급 삼겹살과 와인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지연은 곧장 어제 갔던 그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지연은 주차를 하고 시장 봉투를 들고 태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태수네 가는 거야?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제 본 남자는 태수가 아니었어.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후 저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가 볼래? 미쳤어? 어떻게? 그냥 태수 찾는다고 하면 돼. 친구인데 뭐. 민수의 말을 무시하고 저는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태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태수가 나왔습니다. 준호, 이게 무슨 일이야?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근처 왔다가 들렀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왔죠. 지금은 좀.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지연이도 여기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 뒤에서 나타난 남자는 제가 어제 본 그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태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였습니다. 형, 이 사람이 준호야. 내 고등학교 친구.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박준호 씨?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만나네요. 저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태수 형이에요. 태수의 형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형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형이 있다고 해도 왜 지연이 태수의 형과 함께 있는 건가요? 그때 주방에서 요리하던 지연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준호 씨, 어떻게 여기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은 태수의 형인 김영석과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그것도 제 친구 태수의 집에서요. 태수는 자기 형과 제 아내의 불륜을 알고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아, 그래서 이런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 전 설명할 수 있어요. 지연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명? 뭘 더 설명해? 다 보이잖아.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석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 씨. 이야기할 게 많네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고 식탁에는 고기를 굽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인도 열려 있었고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준호 씨,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데? 내가 본 건 다 착각이라도 해?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그리고 지금 이 광경까지. 지연은 대답 대신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태수에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석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저를 모르겠지만 전 당신을 잘 알아요. 10년 전 당신은 제 여동생 미나와 제가 사귀는 걸 반대했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였던 김미나와 잠깐 사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오빠가 찾아와 저를 위협했던 일이 있었죠. 그 오빠가 바로 형석이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미나 오빠였어? 그렇습니다. 당신은 제 여동생과 사귀다가 갑자기 다른 여자를 만나 미나를 버렸죠. 그 여자가 바로 지연이었고요. 사실 미나와는 그리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 데이트를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형석의 눈에는 그게 배신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미나와는 몇 번 만났을 뿐이었어요. 오해라고요? 미나는 당신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도 그만뒀어요. 유학까지 가야 했죠. 형석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연이를 꼬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꼬셨다기보다는 우연히 만났다가 알게 됐죠. 지연 씨가 당신 아내라는 것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다라고요. 형석은 1년 전쯤 지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태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형석이 지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당신은 항상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지연 씨는 관심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빈자리를 채워줬을 뿐이에요. 지연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서 있었죠. 그럼 태수도 이 일에 가담한 거야? 그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내 친구이기도 했으니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너한텐 아픈 상처지만 난 기회였어. 형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여동생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지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연이 형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위로받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항상 회사 일로 바빠서 외로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건 몰랐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형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지연 씨, 당신도 충분히 이 상황을 즐겼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준호 씨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다 채워줬잖아요.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주먹을 꽉 쥐었지만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연아, 집에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연 씨. 형석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충분히 멀리 왔잖아요. 지연은 형석의 손을 뿌리치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태수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계속 흐느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석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태수를 만났고 태수의 집에서 열린 애프터 파티에 갔다가 형석을 만났대요.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지만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형석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 준호 씨는 항상 회사와 사업 얘기만 했지만 그는 제 얘기에 집중해줬어요.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연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아내의 마음을 보살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6달 정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10년 하고도 6개월 만에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들 수 없었죠. 머릿속엔 형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한텐 아픈 상처지만 난 기회였어. 정말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 지켜요.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보면 형석과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배신감은 쉽게 지울 수 없었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희철이와 민수, 그리고 대학 동기인 변호사 동현까지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준호야, 정말 힘들겠다. 희철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동현아, 도와줄 수 있을까? 동현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증거는 있어?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거. 카드 내역이랑 호텔 영수증이 있어. 그리고 어제 태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녹음했어.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녹음했다고? 희철이가 물었습니다. 응, 들어가기 전에 녹음 앱을 켰어. 형석이 복수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까지 다 녹음됐어.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충분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야. 그리고 상간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그날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형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망설였지만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맞서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아, 지아야, 아빠랑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어느 주말 아침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뭔데요, 아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이혼을 할 거야.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고 지훈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싸웠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란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너희를 항상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퇴근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희철이의 집에서 자기도 했고 민순에서 며칠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형석과 태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거든요. 태수의 직장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석의 가족에게도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형석이 가족들이 난리 났대. 희철이가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형석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하더라. 형석은 무직이었고 태수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집에서도 쫓겨나자 갈 곳이 없어졌겠죠. 태수도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 역시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제 아내로서 인맥을 쌓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지지했고 지연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준호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진실을 알린 것뿐이야. 사실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제 모습이 때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법적 소송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제가 60%를 가져가게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얻었습니다. 지연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고 형석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겼다, 준호야. 동현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가 실현된 거지.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론 이겼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거든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저 역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수일까요? 판결 이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연은 월세 오피스텔로 나갔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지아가 물었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아이들에게 지연의 나쁜 면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한편 형석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법원에 재산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그에겐 변변한 자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월급 압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는 무직이었죠. 형석이가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대. 희철이가 전해주었습니다. 3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빚을 갚고 있다더라. 태수도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륜을 도운 일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 버틸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한테 연락 왔어.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용서를 빌더라. 받아주었어? 아니, 그냥 읽고 무시했어. 우정을 배신한 건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지연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죠. 한때 완벽한 주부이자 어머니로 인정받던 그녀가 이제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준호 씨,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연이 아이들을 만나러 왔을 때 애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형석과도 완전히 끝났어요. 지연아,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는 완전히 깨졌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지연은 계속해서 화해를 요청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복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석과 지연, 그리고 태수까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이루고 나니 마음속 분노는 사그라들었지만 그 자리를 채울 다른 감정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지켜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아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주말에 만날 수 있잖아. 곧 토요일이야. 그건 너무 짧아요. 전에처럼 같이 살고 싶어요. 지훈이는 말은 안 했지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을 정도였죠. 아이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형석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중태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형석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아니요.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지연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날들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아이들 때문에 계속 만나겠지만 우리 사이는 정말 끝났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고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반드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 집 정말 좋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정원에서 강아지랑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행복이라고 지었죠. 아이들은 행복이와 함께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훈이의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공부를 도와주었거든요.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6시면 퇴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준호야,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희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편안해 보여. 예전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저를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형석은 사고 후 회복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수는 지방에서 새 직장을 구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학원 강사로 정식 채용되어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지연을 만나러 갔고 저는 그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새 남자친구 생겼대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엄마가 많이 웃어요. 예전처럼요. 지연이 새 삶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느 날 지연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준호 씨는 혹시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세요? 지연아, 우리는 이미 그 강을 건넜어.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고. 지연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아이들의 부모로 남을 거야. 그러니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홀가분해졌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회사도 잘 운영되고 있었고 아이들도 새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민수의 소개로 알게 된 수진이라는 여성과 가끔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아빠, 수진 이모 좋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왜? 저한테 그림 그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줘요. 수지는 미술 교사였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지냈고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1년 전만 해도 복수심에 불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치유였던 거죠. 준호 씨,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떠나기 전 지연이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연아.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수보다 완전한 치유와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지금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는 제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평화였던 거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중얼거리며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